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이 세상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슈토크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자리였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지금 네. 날씨가 네. 너무 따뜻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엊그제까지 제가 패딩 옷을 입고 아침에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정말 가벼운 옷차림으로 많은 분들이 거리에 나오셨어요. 보면 이제 상춘객이라고 하죠. 상춘객, 네.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래서 와, 이번 주말 혹시 뭐 계획이 따로 없으시면 가까운 근교에라도 나가시면 봄 기운을 확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럴 때 일교차 크기 때문에 또 건강관리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평론가님께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되짚어보기, 민주당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내홍, 대지진, 튀르키예의 형제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어떤 이야기들 펼쳐질지 궁금하니까요. 빨리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법률 시토크 주제는 바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되짚어보기입니다. 정말 떠들썩했어요. 굉장히 흥행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득표로요. 국민의힘 새 당대표의 4선 의원인 김기현 후보 당선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전당대회가 왜 또 그렇게 관심이 많았냐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네. 결선 투표. 결선 그러니까 투표. 앵커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과반이 넘지 못했으면 결선 투표를 또 1, 2위끼리 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반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갖고 굉장히 또 이렇게 관심을 끌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김기현 이번 그 신임 당대표 52.93%로서 5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2위는 안철수 후보 23.37%, 그 다음에 3위가 눈에 들어와요. 네. 천하람 후보 14.98%, 4위가 황교안 후보 8.72%입니다. 왜 제가 눈에 들어오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천하람 후보가 이준석 대표보다도 나이가 한 살 어려요. 그렇죠.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4위를 했는데 황교안 후보 기억하시죠? 네. 당대표도 하고 또 총선도 치르고 또 종로구에 또 나가서 국회의원 출마도 했던 또 법무부 장관에다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그 황교안 후보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는 어찌됐든 당대표가 되지 못했지만 또 돌풍을 일으켰던 그런 상황이라 천하람 후보 말씀을 드렸고요.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은 게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여기실 것 같고, 네. 안철수 후보가 사실 양강구도였어요. 처음에. 네.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김기현 후보하고 둘이서 거의 선두 다툼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선거가 치러지면 치러질수록 중반 정도부터는 그러니까 1강 1중 2약 뭐 이렇게 중위권으로 떨어지더니 네. 막판에는 1강 3중 즉 나머지 세 후보가 비등비등한 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금 투표율 23.37%가 결선 투표로 가지 못한 그런 득표율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이요 55.1%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사상 최고의 투표율이었다면서요? 네, 이번에 당원들만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100% 당원입니다.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난번 2021년도에 이준석 대표가 되는 네. 그 전당대회 때 45% 내외였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10%포인트나 올랐다. 그때도 사실상 가장 뜨거웠던 그런 전대라고 뭐 일컬어집니다. 아주 진짜 30대의
영선 한 번도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했던 이준석이라는 정치 신인과 그 다음에 지금 그 나경원 후보였던 정말 뭐 삼선에다가 또 원내대표에다가 화려한 어떤 경력을 가진 나경원 원내대표를 그때 꺾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래서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어요. 45%. 그런데 거기에 10%포인트 정도 더 올랐으니까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뭐 투표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이번 선거는 두 가지 형식으로 치러졌습니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투표, 그 다음에 ARS, 모바일 투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는 것이고 ARS는 전화가 오면 뭐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수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모바일 투표에서 벌써 47%나 기록을 했어요. ARS가 약 한 8%포인트 정도였고 합쳐서 55%. 당원들이 아주 뜨겁게 내가 꼭 참여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정치적인 어떤 이 동기가 뚜렷했던 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전당대회 흥행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우여곡절 그만큼 많았습니다. 전당대회 하루 전날이었어요. 네네. 바로 하루 전날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이 내용은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사퇴를 촉구했는데 선거 막바지에 불거진 어떤 의혹입니다. 의혹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통령실에 시민사회 수석실에 근무하는 행정관들이 어떤 우리가 채팅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채팅방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고 또 그 안에서 다른 어떤 당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게시물들을 올렸고 그래서 사실상 정치의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 대통령실에 더군다나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특정 후보를 그 당대표로 밀자는 그런 선거 운동을 했다라는 이 내용을 갖고 일단 김기현 후보를 지금 지지하는 그런 모임이었으므로 김기현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거를 저희가 내부 총질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경선 때마다 후보들이 서로 설득는 이 내부 총질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어떤 경선에서도 사실은 이 네거티브는 있습니다. 네거티브가 없는 경선이 없고요. 있잖아요. 상대 당 후보와 실제로 왜 그 본선하는 것보다 자당 내부에서 서로 경쟁하는 게 훨씬 더 원수가 된대요. 보통은. 왜냐하면 상대당 후보는 어찌됐든 내가 일단 그 이 당 후보가 된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선의 경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이 당에서 후보가 돼서 실질적으로 선출이 되는 것.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가 된다든지 국회의원 후보가 된다든지 당 대표가 된다든지 이건 정말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하는 바람에 차라리 상대당 후보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네거티브가 극심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의 하나의 어떤 상도라고 할까요? 도의, 그러니까 도라고 할까요? 그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선을 넘어버리면 이 한 당에 내에서 계속 같은 당에서 공동의 어떤 목표를 갖고 그 당의 정강 정책을 따라야 되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너무나 심한 그런 네거티브를 했을 때 그게 관계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그렇죠. 더불어서 분당이 되거나 뭐 이런 당이 완전히 그 단합을 해치는 상황으로 이제 치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라 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기법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러나 지켜야 될 마지막 선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긴 했잖아요. 네, 뭐 선거는 이미 끝났습니다만 선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제 총대를 좀 냈어요. 네. 하태경 의원 인터뷰를 통해서 진상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사퇴라든지 뭐 이런 건 너무 심하다. 네. 사퇴.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뭐 대통령실의 직원들이 그런 어떤 채팅방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걸 김기현 후보가 지시를 했거나 하는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너무 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들은 징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하태경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몇몇 의원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성일중 국민의힘 정책의장도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죠. 네, 정책위 의장이고 이번에 아마 임기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끝으로 해서 새로운 당대표가 이제 정책의장을 임명을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치러내는 게 당 지도부로서 성일종 정책의장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임무를 완수하면서 하는 이 지금 표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문제, 즉 대통령실의 일부 직원들이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 개입 의혹, 평론가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일단 첫 번째 부적절합니다. 적절하진 않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어찌됐든 자당, 그러니까 자기가 당원으로 있는 대통령이 당원으로 있는 그 정당에 대해서 사실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실의 많은 직원들은 사실 당에서 온 사람도 많아요. 당직자들도 많고 어떤 의원의 보좌관 출신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 대통령실의 직원들끼리 분파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어떤 특정 후보를 막 지지하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의 특정 후보, 나는 누구 후보를 지지해, 난 누구 후보를 지지해 이러다가 대통령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들은 이렇게 자기가 속해 있었던 정당의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게 맞아요. 네.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법으로 끌고 가는 건 좀 잘못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안철수 후보와 그다음에 지금 이 황교안 후보가 뭐 고발을 했잖아요. 근데 고발은 가장 안 좋은 건 정치라는 행위를 안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정치인들끼리 그것을 법적 판단으로 가져가는 것. 이건 사실 옳다고 보지 않고요. 또 이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도 사실 법리적인 해석이 가능한가라는 것 좀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이게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거든요. 법에 저촉된다는 게. 근데 지금 이 선거가 그러니까 선출된 공직인가, 당대표라는 것이 그건 아니거든요. 네. 선출직이라는 건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그 선출이 된 공직자를 말하는데 당내에서의 어떤 그런 선거, 그것을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공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번 당대표 경선 결과 안철수 후보 입장에선 정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좀 더 양강구도처럼 시작을 했으나 결국 좀 득표율은 좀 미비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런 과정에서 안철수 당대표 후보 캠프가 지난 7일이죠.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일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당내에서도 좀 말이 많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공수처 갈 일인가 이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라는 건 몇 급 이상, 즉 아예 이 이름 자체가 고위공직자 수사처거든요. 네. 고위공직자여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행정관은 포함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행정관들이 지금 그런 채팅방에서 활동한 것을 두고 그 행정관이 소속되어 있는 시민사회 수석, 강승규 수석의 지금 여죄 여부를 따지겠다는 건데 이건 있겠죠. 도의적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관할하고 있는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행위를 했으므로 수석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은 도덕적 책임까지는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법리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이지 네.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거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지시했다라는 그러니까 강승규 수석이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관할 하에 있는 그 행정관들에게 이런 것들을 해라고 지시를 내린 명백백한 증거가 있지 아니한 다음에는 이 채팅방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언제든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소통의 도구잖아요. 네. 그래서 소통의 도구가 아예 처음부터 특정 후보를 위해서 우리 만납시다가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 방 자체가 당원들 어떤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대통령실에 한번 방문을 했다가 방문한 이후에 야 우리가 함께 방문을 했으므로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든 채팅방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방에서 이제 이 행정관들이 초대돼서 나눈 이야기를 두고 지금 강승규 수석한테 여쭤볼 따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가장 지금 또 논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사실 이 참모 고발 사태로까지 비화된 대통령실 행정관들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 선거와 관련돼서 엄청나게 개입을 했다는 그런 그 부서를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가장 첫 번째가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 지금 그만뒀지만 부위원장이었는데 이 선거와 마치 관련해서 사퇴를 종용하는 듯한 상황이 되어버려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사퇴를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왜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라고 부설에 올랐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안철수 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 있던 김영우 전 의원, 김영우 전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통합위원회의 위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공직이다. 그런데 공직자가 특정 선거의 캠프에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없지 않느냐라는 대통령실의 해석에 의해서 김영우 선대위원장도 그래서 그만뒀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계속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자기들이 미는 사람을 당대표를 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개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는 아예 그 안에 행정관이 뭐 어떤 채팅방에 구설에 오르자 이 논란이 더군다나 선거 막바지에 벌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쨌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당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7년 만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 전당대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국민의힘 정당.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민의힘이라는 계열의 정당에서 7년 만이다. 사실 이게 7년 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5년 동안은 뭐 어차피 없었죠. 해당 상황이 네. 아니었고요. 또 뭐 2년은 어차피 전당대회가 안 벌어졌고요. 더군다나 뭐 지금 이 내용에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 건 또 비대면이어야 했던 민주당에서도 못 치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전당대회를 뭐 비대면으로 하고 하는 어떤 상황도 있고요. 근데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는 2016년, 2014년 뭐 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전당대회 뭐 계속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뭐 이슈가 되거나 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전당대회에 참석해 이 당선 1년을 기념하는 어퍼컷 세레머니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영화 레미제라블 OST 중 하나인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이 민중의 노래로 등장할 땐 등장을 했고요. 또 최근 정말 인기가 높은 아이돌이죠. 뉴진스의 하이보이로 퇴장을 했죠. 네, 이 두 곡이 또 뭐 이렇게 논란이 됐어요. 화제가 됐다고 할까요? 네. 자, 이제 민중의 노래를 갖고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그것을 고른 사람은 징계위원회에 뭐 회부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그 내용은 아마 민중의 노래라는 것, 이 당시에 이제 레미제라블을 좀 역사를 보면 프랑스 혁명이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는 뭐냐면 바리케이드 시대라고 해서 왕당파와 그다음에 민중파라고 얘기할까요? 이 양쪽이 이제 치열하게 계속 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일으키는데 이제 민중파가 파리 시내 한 구역을 아예 그냥 바리케이드로 쳐갖고 옥쇄를 했던 상황이고 그때 이제 그 스토리 안에서는 그때 이제 민중 봉기가처럼 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뮤지컬이나 영화는 쫙 장엄하게 끝나는데 왜 지금 왜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민중을 운운하는 그런 노래가 나와야 되느냐, 징계위원회 회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곡은 윤석열 대통령이 골랐다고 합니다. 후문에 의하면 또 하이보이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곡 중에 선택을 했다고 하고요. 하이보이 아시죠? 챌린지. 그렇죠. 챌린지 하셨습니까? 해보지는 못했는데 해보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도 한 걸 보면 정치인들도 이제 그 하이보이에 대한 어떤 챌린지 갑자기 지나가다가 하이보이를 아세요? 그러면 정색을 하고 압니다. 그러고 이제 춤추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K-팝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K-팝이나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도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배려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평론가님 지적해 주셨어요. 천하람 후보가 굉장히 꽤 의미 있는 득표율을 보였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원에 나섰던 천하용인 그러니까 천하람, 권은하, 김용태, 이기인 후보가 사실 모두 낙선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천하람 후보는 의미를 부여하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준석 전 대표는 패했고 천하람 이번 후보는 승했다. 이렇게 대비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 물론 3위이고요. 이번에 당대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승했다라고 표현하냐면 천하람 후보 진짜 아직은 젊어요. 그리고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다 모르셨잖아요. 네. 진짜. 그리고 보니까 대구 출신인데 그 지역 타파를 위해서 순천으로 내려가서 호남에서 자기가 대구 출신인데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당찬 어떤 포부를 밝힌 젊은 정치인이더라고요. 저는 어찌됐든 자신의 자산이다. 이번 나와서 3위가 된 건. 그래서 3위냐 4위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찌됐든 천하람 후보의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번 선거 자체가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투표였어요. 왜냐하면 원래 전당대회는 2년마다 있는 것이고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이번 6월이 사실 임기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6월에 안 치러지고 왜 3월에 치러졌느냐? 바로 이준석 대표의 임기를 다 못 맞췄고 왜 못 맞췄느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비위 혐의가 겹치면서 또 대통령의 정부 운영을 뒷받침하기는커녕 대통령을 흔들었다. 이런 논란이 거듭되면서 당원권 정지가 일어남으로써 이번 선거가 행해지지 않았습니까? 보통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투표란 어떤 사람을 뽑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떤 논란을 종지부를 찍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장하고 이런 걸 주장하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다수결이냐 해서 다수의 표가 나온 쪽으로 그 논쟁을 종결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천하용인 4사람 중에 한 사람도 지금 당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투표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서 어떤 향후 입지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둘 중 하나는 총선에서 공천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의 향후 입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공천은 어쨌든 추정을 하더라도 시스템으로 추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공학적으로는 좀 그렇고요.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공천받을 확률이 더 크냐? 그렇게 얘기한다면 안철수 후보 쪽이 더 크긴 하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두 사람이 같은 지역구였어요. 노원병. 그렇네요. 예. 물론 안철수 후보가 나중에 이제 지금 분당으로 왔기 때문에 김은혜 지금 그 홍보수석 자리를 보궐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분당이지만 옛날에는 맨날 경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김은혜 홍보수석이 만약에 이번에 다시 출마를 한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분당을
이렇게 그 다시 양보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다시 노원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고, 그럼 두 사람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시스템으로 바라봤을 때 두 사람 중에 누굴 공천하느냐, 예입니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다 이제 평가를 하겠죠. 하나는 징계받은 사실이 있느냐. 아니면 뭐 그 혐의, 예를 들어서 사법적 어떤 판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게 사실 평가의 하나의 자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에 어떠한 뭐랄까요, 공헌을 했느냐. 뭐 이런 두 가지 점에서 평가를 했을 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후보 단일화함으로써 이 정권의 탄생에 공헌을 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인수위를 통해서, 인수위원장을 통해서 당의 국정 운영에 하나의 어떤 또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고, 징계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를 보면 징계 받았죠. 일단 당헌권 정지 받았고, 두 번째 공헌은 뭐 했다고 할 수가 있긴 할 텐데, 지방선거라든지 이걸 승리로 이끌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긴 하겠죠. 그렇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각 후보의 득과실 궁금합니다. 뭐 인지도가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정치 향후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평론가님 득과실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천하람 후보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려서, 네, 그렇죠. 뭐 인지도에 있어서의 엄청난 그렇죠. 효과를 봤죠. 실보다는 뭐 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실로 얘기하면 한계안 후보 절대적인 실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신은 법무부 장관도 했지, 뭐 국무총리도 했지, 권한대행도 했지, 이런 경력에 비해서 이 정치 신인 중에 신인 천하람 후보보다도 지금 그 표를 못 얻었다. 그리고 한경 후보가 또 잃어버린 건 자기의 캐릭터예요. 네. 한경 후보는 원래 안정적이고 또 엘리트 출신에다가 전문성, 네. 뭐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뭔가 해결책은 나올 거야, 뭐 이런 이미지의 캐릭터를 쌓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놀라우도록 변신을 했어요. 그래서 화제가 됐잖아요. 사퇴하세요, 사퇴하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김기현 후보의 땅 의혹과 관련돼서 굉장히 선두에 치고 나왔고, 또 지금까지도 승복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축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경한 이미지. 그래서 일부한테는 박수를 받았을지 몰라도 자기가 쌓아왔던 어떤 캐릭터와 상반된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뭔가 그 정치에 또다시 뛰어들려면 이 상반된 캐릭터를 어떻게 정돈된 일관성 있게 다시 보여주느냐에 지금 과제가 남아있고, 안철수 후보는 역시 이번에도 좀 뭐랄까요, 5% 부족?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양강구도에서 왜 중으로 떨어졌느냐? 자기가 구도 싸움에서 구도를 만들어서 이 판을 자기 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김기현 후보와 반윤이라고 하는 천하람 후보 사이에 끼어서 자기의 존재를 인식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친윤 반윤 구도가 자기가 힘들면, 어느 쪽으로 갈 수 없으면 도리어 전혀 다른 판으로 두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판을 만들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갔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만들어지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김기현 후보 얻은 건 있죠. 얻은 건 어쨌든 전국구적인 인지도를 그럼요. 가졌죠. 울산에 지금 3선에다가 울산시장까지 한 경력을 다 포함하면 꽤 그래도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없다는 건 원래 김기현 의원이 좀 조용조용한 네.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바꿨고, 그래서 정적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워낙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만 된 거 아니냐. 나경원 의원이 도와줬고, 장제원 의원이 도와줬고, 뭐 이런 도움만 받아서 지금 된 거냐. 자신의 어떤 그 정치력을 보여야 된다. 이제부터 대표로서 보여야 된다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정말 많은 국민의힘이죠. 앞으로의 전망,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첫 번째는 인선, 어떻게 당직자를 인선하느냐에 따라서 당분위가 확 바뀔 겁니다. 이미 친윤이고 다 친윤으로 다 이렇게 앞으로 당직자들 다 할 거야 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거든요. 이럴 때 자신이 얘기한 것처럼 연대, 포용, 그 다음에 탕평, 연포탕을 주장했는데, 연포탕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자기와 생각이 좀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을 등용을 시키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공천입니다. 공천을 시스템을 완전히 투명하게 해서 물갈이를 하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갈등을
어느 정도 잠재우면서 화합의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김기현 대표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 있죠. 네, 첫 번째 법률리스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민주당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불어닥친 민주당에서의 내용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만나면서 일단 좀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게 박홍근 원내대표예요. 부결이 138이나 나왔다는 거. 물론 이제 가결이 139니까 149가 과반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결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계산을 해야 되는 사람은 원내대표예요. 네. 원내대표는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몇 표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위험하니까 그날 아침이라도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아주 철저한 전략과 전술을 해야 되는 게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의 역할인데 당일날 아침만 하더라도 지금 170표가 넘을 거야. 막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언론 인터뷰에 나가서 성호 의원이라든지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170표가 넘는다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이건 당 지도부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럼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말 잘못 판단했다라는 책임을 지금 느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비명계 지금 민주당의 길이라든지 또는 반성과 혁신, 민주주의 4.0 뭐 이런 모임의 의원들 또 중진 의원들 해서 연쇄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게 바로 자기가 이제 원내대표로 책임을 진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목소리를 계속 들음으로써 당이 지금 어쨌든 화합의 길로 나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내 개파 간 내용이 좀 최고조에 달하면서 급기야는 이재명 출당, 제명 요구까지 등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지금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개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자들의 맞상대를 하는 성격이 좀 강한데요. 이재명 당대표를 출당하겠다, 해야 된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당원 게시판에 제안을 하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굉장히 불리한 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거든요. 전당대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고 민주당은 매일매일 지금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어떤 날은 당대표가 재판에 가야 되고 어떤 날은 지금 이 새로운 어떤 그런 체포 동의안이 올까봐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또 대응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이 계속 당의 어떤 역할, 그야말로 야당의 역할, 이걸 제대로 하느냐라는 비판에 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어쨌든 계속 지지율은 떨어지고 지지율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당대표가 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제안이 지금 그래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이 내용이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이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진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또 하기도 했잖아요. 네, 더 좋은 미래가 60명 정도 됩니다. 소속 의원이. 뭐 성격은 비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꼭 비명은 아니고요. 여러 층의 어떤 의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 좋은 미래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퇴 요구를 할 수는 없다. 지금 당을 제대로 만들려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게 이제 더 좋은 미래의 포지셔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친명계는 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가 친명계 모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내에 60명이나 가까운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퇴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 표명에 방점을 둬서 커봐라 이런 목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비명계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중요한 건 사퇴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나서라 여기에 방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게 이제 비명계의 지금 주장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내 또 비명계 의원들로 구성됐다고 좀 평가를 받는 민주당의 결은 최근 연이어 모임 일정을 취소했어요. 민주당의 일은. 네, 민주당 길이 지금 연이어 취소했다는 내용은 이거예요. 민주당의 길은 그러니까 이번 투표,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과 관련된 본회의 투표가 되기 전부터 투표 다음 날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모임을 갖고 이런 일정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가 이렇게까지 참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38명 정도가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부결하는 것을 이탈했거든요. 네. 38명. 38명이면 엄청 많은 큰 거거든요. 수죠. 169명이라고 쳤을 때 약 한 20% 약간 넘는 정도의 인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길이 만약에 그 부결시킨 그 투표일 다음날 바로 모였다고 한다면 보나마나 언론들이 쫓아가고 뭐 분위기 파악하고 막 그냥 멘트 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의 길에 더 많은 개딸들의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이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모임을 갖는 건 자제하자. 그러니까 모임 자체가 그러니까 비명계가 모인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어떤 모임으로 우리가 낙인 찍힐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판단하에서 일단 추이를 지금 관망하는 그런 태도로서 일정을 조금 뒤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딸, 개혁의 딸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이제 뜻하는 개딸의 의견을 공천에 적극 반영하는 형식으로 당원 당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좀 논란이 일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공천 있잖아요. 공천을 하려면 지금 169석의 민주당 의원들이 의석이 있습니다. 이 169석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을 탈락시키느냐가 공천의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좀 새 사람 내놔, 새로운 상품 내놔, 신상품 없어? 하고 정당에 꼭 요구하는 폭이 많아요. 그만큼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막 한 8선, 9선도 하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우리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약 한 30%에서 많게는 40%까지 현역 의원들을 교체해야 돼요. 그럼 현역 의원들한테 그냥 나가라 그러면 또 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평가를 해야 돼요. 당신이 뭐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또는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새로운 그런 후보가 나와야 된다. 이걸 얘기하려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당무 평가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 당무평가위원회도 하지만 실제로 당원이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이 10%에서 많게는 30% 정도의 그런 점수 그 구간에서 그렇게 그 당원들이 직접 평가를 하자라는 그런 그 당원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권리당원이 지금 개딸들 강성 지지층이 굉장히 많으므로 비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아마 반대를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는요, 지금 두 가지 청원이 맞불을 붙고 있는데, 이낙연 제명 청원과 이제 이재명 출당 청원이 지금 맞불을 놓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친명계 당원 쪽에서는 바로 대장동 의혹을 누가 지금 제일 먼저 얘기했느냐. 이낙연 후보가, 당시 대통령 후보가 경선 때 제일 처음 얘기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금 정치 보복, 검찰 보복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그 정치적인 순환을 바로 그 제공을 했으면서 지금 미국 가서 혼자 잘 살지 않느냐. 뭐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개딸들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지금 제명을 해야 된다라고 나섰잖아요. 여기에 맞불로 아니 당이 지지율 떨어지는 건 지금 당대표 때문 아니냐 그래갖고 이재명 지금 당대표에 대한 출당, 제명 이 목소리가 각각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당원 게시판이 그래서 거의 전쟁터나 다름없는데 사실상 이게 안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후유증이잖아요. 경선 후유증.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지지자들 간에 그때 싸웠던 그런 경험이 그 뒤끝이 지금 또다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계파 간의 이 갈등이 계속 불거지자 강성 지지자들의 권리당원 가입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해요. 당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의 어떤 목소리를 좀 더 내라고 좀 부채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하루에 뭐 1,000명씩 뭐 이렇게 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원들이 그 현역 의원의 당무 평가를 해서 그 비율중을 약 한 10%에서 30%로 늘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배경에는 바로 이렇게 개딸들이나 개혁의 딸 그 이 강성 지지층이 계속 유입을 해서 우리가 현역 의원들을 평가하자라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계속 독려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특히 이 민주당 강성 지지 단체에서 지난 3일이죠.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수박 깨기 집회를 열기도 했다면서요? 글쎄요, 그 맛있는 수박을 자꾸 딴 쪽으로 지금 그 연상시키게 만들어서 씁쓸합니다. 자, 정치적 의사는 언제나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박이라는 표현이 참 그 거북스러운 건 네. 겉으로는 초록색인데 속은 빨갛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장은 사실상 옛날에 그 극우라고 하는 일베라는 사이트에서 제일 먼저 비호됐던 그 표현이고요. 그 표현을 여기서 계속 쓰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됐고 또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색출하는 것 이건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밀 투표는 헌법상의 지금 권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 비밀 투표를 하는 건 각 헌법 기관인 각각의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하라라는 건데 그 양심을 밝혀라. 너는 어느 쪽이냐라고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게 바로 이 행사입니다. 그래서 비밀 투표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평론가님, 강성 지지층과 그들의 의견을 공천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부분 참 논란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죠. 평론가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팬덤이잖아요. 그럼 연예계 팬덤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내가 A라는 그럼 가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콘서트장에 갔는데 연합 콘서트예요. 근데 내가 A라는 가수가 나왔을 때 박수를 치고 있는데 B라는 가수가 나왔다고 A라는 가수가 나갈 때 같이 다 팬들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콘서트 자체가 텅텅 비잖아요. 콘서트 자체를 즐길 사람들이 그 콘서트장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정치 팬들, 당원들이 평가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지금 팬덤을 보이려고 가서 이렇게 이 평가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치인이 만약에 여기 정당에 없다 그러면 다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 정당을 위해서 온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팬덤은 특정 정치인을 숭배하고 또 우상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국민의힘 얘기도 했었고요. 민주당 얘기도 했는데 좀 갈등들 잘 봉합되고 국민을 위한 정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률뉴스 토크 세 번째 주제는 대지진, 튀르키예의 형제를입니다. 튀르키예의 강진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튀르키예는 우리와 수교 전임에도 2만 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 4대 파병국으로 우리에겐 혈맹국이자 형제의 나라다 이렇게 일컬어지는데요. 이 튀르키예에 대한 온정이 각계각측에서 모여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서 긴급구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및 민관 관계자들과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대통령실에 초청을 했어요. 7일날 초청을 했고 오찬을 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서 긴급구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해외 긴급구호대와 민간 관계자들과 오찬을 나눈 건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튀르키예는 5만여 명이 넘는 그런 사망자를 낸 이번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사실은 그 정상 복귀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긴급 구호대는 바로 지진이 일어난 지 수일 만에 긴급히 달려가서 그래도 꽤 많은 그런 지금 이 새로운 생존자들을 구출해내고 그것이 튀르키예 내에서도 화제를 불러 일으켰고 튀르키예의 현지 매체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고요. 변호사님도 아마 보셨겠지만 이 긴급구호대가 이제 지금 3진이가 있습니다. 근데 1진, 2진이 돌아오는 비행기 내에서 갑작스럽게 튀르키예인들이 한국어로 고맙다라는 그런 그 동영상을 방영을 해서 그 감동을 받는 어떤 그런 그 동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어쨌든 튀르키예 국민들도 우리 긴급구호대의 활동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대통령실에 직접 초대를 해서 고생을 또 이렇게 치하한
그런 그 현장이었습니다. 이 튀르키예 고우대와 함께 파견해 나간 구도견 토베기가 앞발에 이제 붕대를 감고도 수색에 나선 모습이 포착된 그 사진이 있었죠. 많은 이들이 좀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오찬에서는 이제 피해 현장에서 맹활약한 구조견들을 위한 행사도 열렸다면서요? 네, 그렇죠. 워낙에 또 대통령 내외 분이 이 반려견들과 함께하는 그 많은 이야기를 또 남겨서 이런 반려견에 대한 애정을 보이던 어떤 차이에 이렇게 그 튀르키예 강진 피해 현장에서 우리 그 구조대를 돕는 네 마리의 구조견 티나, 해태, 토백, 토리 이 네 마리의 구조견에 대해서 특별히 또 이렇게 치하를 하기 위해서 이번 그 대통령실에 불렀고 특히나 다리에 상처를 입은 그런 토백이와 네. 해태 부상 부위를 또 살펴보고 얼마나 아팠는지 또 이렇게 격려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토백이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발에 붕대를 감고도 또 열심히 수색에 나선 모습이 좀 짠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일부 그 네티즌들은 왜 처음부터 그럼 신발을 신기고 하지 왜 그 찢어지게 만들었느냐 하는데 이 강아지들은 개들은 이 앞발에 발의 어떤 감각이 네. 또 하나의 어떤 촉감으로서 오감을 형성하는 과정, 오감을 형성해서 무엇인가를 추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막아버리면 구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군요. 이 한편 이 강진으로 인해 튀르키예에 1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30조 6천여 원에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10개 주에 달하는 그런 그 면적에 거의 지금 12,000여 채의 빌딩이 무너졌어요. 네. 한두 채의 빌딩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6,000명밖에 없는 구조대, 그러니까 한 건물당 2명밖에 투여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는 더 엄청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여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1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 6천억 원의 지금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지금 그 구호대 3진을 파견하는 것은 일단 이재민들에게 어떤 간이 숙소를 지금 만들어주거나 해서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 때문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내 기업들의 온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포품 중에서는 이제 스팸캔은 지금 할랄 음식이 아니라 마음만 받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고 참치캔은 또 굉장히 환영받았다고 해요. 중요한 건 네, 말씀하세요. 할랄이죠, 말씀하셨듯이. 그쵸. 예. 어떤 음식이라도 이슬람 을 믿는 분들은 할랄, 즉 이슬람식 그런 의식을 치러낸 음식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스팸은 아시다시피 돼지고기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기시되는 어떤 음식이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을 했고요. 참치캔은 동원산업이 적극적으로 지금 참치와 관련해서 할랄 인증을 받고 캔으로 지금 터키에 보내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여러 기업들의 온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락앤락 있지 않습니까? 네.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이 6억 4천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또 터키에 보내기로 해서 터키 대사관을 비롯해서 어쨌든 굉장히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재민들을 생각하는 초등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주세요. 네, 참 이 사진이 그냥 흐뭇한 아빠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9살 강서현 양이고요. 굿네이버스 충북본부 사무실에 직접 이 강양이 찾아와서 튀르키예 지진으로 어려운 해외 아이들을 돕고 싶다면서 13만 원을 건넨 거예요. 이 13만 원은 자그마치 6개월이나 집안일을 도우면서 심부름을 하면서 용돈을 받은 것을 꼬박꼬박 모아서 이렇게 튀르키예 어린이들을 돕고 싶다고 직접 가져왔습니다. 지금 강양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또 어린이들이 또 초등학교 단위로 해서 이렇게 그 튀르키예의 같은 또래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서 굿네이버스를 비롯해서 이런 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시민단체, 국제 기구들이 굉장히 흐뭇한 그런 이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호에 대한 소식, 따뜻한 소식들이 전해지는 와중에 이제 일부 구호품 가운데는 좀 쓰지 못할 정도의 좀 손상된 물건들 들어있어서 좀 이거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터키 대사관이 어느 날 중고는 안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을 들여다봤더니
아예 입을 수 없는 그런 옷들과 거의 폐기물, 쓰레기 수준의 그런 물품들을 보내서 지금 눈살을 좀 찌푸리게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진짜 도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의 어떤 표시가 제대로 그들을 돕게 만들어야지 아예 이렇게 못 쓰는 물건을 이렇게 줘서 도리어 더 그것을 고르거나 그것을 폐기하는 데 드는 지금 인력이 낭비되게 만든다면 도움이 아니라 그건 완전히 방해하는 그런 그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튀르키예에 좀 하루빨리 안정이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됩니다.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연락 주시거나 홈페이지 내 법률 상담 클릭 또는 지금 나가고 있는 메일로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는 그대로 받아야만 했던 날들 그럴수록 사랑을 내세웠지 우리 힘들지만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을